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로 가보려고 합니다. 송종찬이라는 한 시인께서 추천하신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리의 외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 사실 이 외투 제목은 많이 보았지만 세계문학 전집 러시아 편에서 많이 보았지만 읽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송종찬님의 텍스트로 만나봅니다. 주인공 이름이 재미있어요. 아까끼의 빛이. 러시아어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아마 짐작하건대 순이, 철수, 영희 이런 아주 흔한 평범한 이름일 것 같아요. 낭독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짐작하실 것 같아요. 이 송종찬 시인의 글이 좋더라고요. 좀 낭만이 있다고 할까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면 아주 어려서 경험을 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도 조금 생각해보게 되고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아주 잔잔한 영화 같은.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유혹 속에 나와 있는 한 시인의 추천하는 책입니다.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다시 꿈을 꾸며 그렇게 읽어 봄직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얼어붙은 북한강을 건너온 강바람이 방 안에 형광등을 뒤흔드는 그런 매서운 겨울날들이었다. 연탄구멍을 최대한 열어놓아도 아랫목만 온기가 느껴질 뿐 방 안 공기는 이내 갈비뼈 사이를 힘겹게 빠져나온 입김들을 소리 없이 점령해 버리곤 했다. 최루탄에 범벅이 된 얼굴을 씻지도 못한 채 누워서 청량리발 기차 소리를 들으며 떠나버린 여자와 또 감옥에 간 친구를 생각하곤 했었다. 자정을 넘겨도 쉽게 잠은 오지 않았고 북한강을 건너는 바람소리가 점점 커져 올 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대학노트에 마치 외투의 주인공 아까끼의 빛이처럼 낙서를 하곤 했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일 거예요. 지금은 졸업 걱정, 학점 걱정, 취업 걱정, 이런 고민들이 꽉 들어차고 있겠죠. 우리 그 후배들 머릿속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머릿속에는요.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늦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건 뭔가, 남은 생을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과 또
거리, 뭐 강연, 뭐 아니면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을 찾아 헤매도 충분할 그런 이런 풍요의 시기에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이 수십 년 전의 대학의 모습이나 풍경이 대학 생활보다 더 빈곤하고 더 초라한, 더 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위축된 질문과 그런 질문을 던질 새도 없이 너무 빈곤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빈곤에 찌들어서. 그러니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대학노트에 마치 외투의 주인공 아깝기의 위치처럼 낙서를 하곤 했었다. 확실한 운동권도 아니었던 내가 첫사랑의 여자에게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실연을 당한 후 도망치듯 서울을 피해 양수리에 정착한 대학생활. 그의 겨울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매섭게 느껴졌었다. 전화나 텔레비전이 없는 자취방에는 늘 정막이 감돌았고 막차가 끊어지고 나면 어둠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가슴속에 살얼음처럼 번지곤 했었다. 이 부분에서도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풍요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떠는 삶으로 전락시킨 것이 어쩌면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아닐까요? 핸드폰이나 SNS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한몫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화나 텔레비전이 없는 자취방에는 늘 정막이 감돌았고 막차가 끊어지고 나면 어둠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이런 혼자 있을 수 있는 삶의 여백, 잡소리, 잡음, 세상의 잡음이 닿지 않는 그런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린 너무나 멀어진 삶 속으로 내동댕이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표현이 좀 거세죠? 지금 아직 5시가 되지 않은 이른 시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언어가 이렇다는 건 분명히 무슨 세상에 대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의해서 저의 심기가 매우 안이 좋다거나 다운되어 있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냥 아주 순수하게 이 텍스트에서 오는, 이 텍스트를 마주하고 올라오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일 뿐인데 그게 이렇게 거셉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배당하지 마시자고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또 책 속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나 내게도 그 추운 겨울에 위안이 되는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검은 외투였다. 그 외투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첫사랑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늦은 밤 야학을 끝내고 돌아올 때 나는 기꺼이 외투를 벗어 연상의 여인에게 입혀주곤 했었다. 그 검은 외투를 입고 바람이 쌩쌩 부는 북한 강가로 나가 시련의 아픔을 달래려고 혁명가를 부르곤 했었다. 아, 외투, 추억의 외투였겠군요. 저에게는 되게 낯선 아주 이질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야학, 그리고 혁명. 야학이라는 건 제가 경험도 구경도 못 해본 그런 풍경이고요. 책 속에서 시문의 상록수 뭐 이런 데서 접해보던 그런 것이고, 야간 대학이 있기는 했죠. 제가 다니는 동안에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졸업할 무렵인가 그때쯤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혁명, 저에게 혁명하면 촛불혁명이죠. 사실 그 이전의 혁명들은 저의 연배와 맞지 않습니다. 그 전의 혁명들은 영화로 보았습니다. 어떠했을지 영화로 봐도 실질적인 느낌은 오지 않아요. 주말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을 보았었는데 거기 앵커님이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는 패널들에게. 당신에게 우리의 그 옛 혁명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기성세대 중에서도 아주 확고한 아주 오래된 그런 기성세대죠. 그 선배들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그들이 혁명의 성공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나라의 부강과 선진화를 이루는데 일조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그 이후로 지금의 고착된 기득권으로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세력을 얻고 난 이후에 그런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걸 40대 후반 그리고 이제 막 50이 되어가는 정도의 나이에 있는 두 패널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에게 마치 묻고 있는 질문 같았어서 그때 제 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함석헌 선생님이 남기신 말이었어요. 그런 혁명을 한 이후에 왜 사회가 다시 부패하는가? 왜 그 혁명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은 엄청난 그런 열정과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아주 강한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이끌려서 목숨을 던지고 그런 열정으로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성공에 이른 이후에는, 혁명을 무사히 완수한 이후에 왜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하는데, 삶의 질이 인간의 삶이 좀 더 개선되는 데는 왜 그닥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혁명을 추동한 그 사람들이 본인 각자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의해서 그 혁명 운동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그런 대세에 이끌려서
투철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발로로서의 운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떠밀림 아니면 휩쓸려서, 같은 말이네요. 어떤 혁명이라는 것이 진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 그대로라고 하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외부, 타자, 선배, 학교, 사회, 이런 것, 어쩌면 그 사회는 그 당시의 기득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이익 집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각성과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투철한 의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아주 큰 깨달음이 되었었죠. 마르크스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에리 프롬, 그분도 같은 이야기를 주장을 하셨고요. 자, 고골리의 외투로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상념들이 제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재미 아닐까요? 자, 그렇게 또 한 문단 넘어가고요. 오늘 안에는 낭독을 마칠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을 도서관이었다. 양수역 앞 마을 회관 옆에 건축된 20석 규모의 도서관에는 언제나 톱밥 난로가 지펴져 있었다. 그 톱밥 난로의 불씨를 보는 것은 지상을 벗어나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았다. 연통을 빠져나간 불씨가 밤하늘에 이따금 반딧불처럼 떴다 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명멸하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었다. 역시 시인은 달라요. 장차 시인이 될 싹은 달라요. 그죠? 나는 그 도서관에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고골리 등 수많은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을 읽었다. 아니, 고독을 읽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골리의 외투였다. 자, 이제 외투 속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외투, 소설 외투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전제 체제 아래서 핍박받는 하층 계급민의 비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작달막한 키에 얼굴마저 곰보인 주인공 아카키에 미치는 말단 공무원이죠. 그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할 줄 모르는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이 그를 놀려도 결코 화내지 않았으며 이따금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나오면 만면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묘사만 접하더라도, 읽더라도 이 사람 삶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다 짐작이 되어 제게는요. 주인공이 살았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겨울이 오면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혹한이 몇 달째 이어지곤 했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시민에게
외투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그러나 하급 공무원이 한 벌의 외투를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꼬박 1년여의 월급을 저축해야 할 정도로 비쌌다. 아깝기에 비치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유령처럼 불어오는 겨울 바람을 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새로운 외투를 장만했다. 그러나 외투를 장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처럼 아끼던 그 외투를 강탈당했고, 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아깝기에 비치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고 누구에게 소중한 존재도 아니었으며 자연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벌레만큼도 주목받지 못한 미미한 존재였다. 그래요. 당시에 러시아도 그랬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참 그랬을 것 같고, 그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시대는 얼마나 보호받는 시대인가요? 그죠? 엄청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서로 불행하다, 불안하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억울하다, 노후가 걱정된다, 정치가 불안하다, 나만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다, 기타 등등 엄청나게 보호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엄청나게 소외되고 엄청나게 고립되고 엄청나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그리고 쏟아지는 책들, 쏟아지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렇소 그런 느낌들에 대한 읍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힐링해야 하고, 그러니 우리는 더 크게 세게 어떤 순간의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그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 광고, 제품들로 넘쳐나고, 제가 여러 번 다른 책들을 낭독하면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개인의 예를 들면 히틀러, 외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한 사람에게만 그 탓을 돌릴 수가 없고요. 세월을 두고 진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우리를 이 수레바퀴 같은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끊임없이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 폐단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정지하고 또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고, 언제 그런 결단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어렵고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얽혀 있으니까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훅 급변하는 그런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가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삶에서의 그런 전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들을 여러 아주 오래된 그런 인류의 고전들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중반에 쏟아진 그런 책들도 두 차례의 큰 세계대전을 겪는 가운데서 쏟아진 그런 문학 작품들, 에세이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 교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또 책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소중한 존재도 아니었으며 자연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벌레만큼도 주목받지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였다. 그가 지상에 남긴 유산이라고는 거위 깃털 펜, 거위 깃털이 끝에 달려있는 그 펜 한 다발, 관용 백지 50매, 양말 3컬레, 양복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2서너 개가 전부였다. 제가 배워야 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버릴 게 많은데 왜 이렇게 жил머지고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이 소설을 읽으며 아까끼의 비치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며 부패한 정부 아래서도 뇌물 한 번 받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살았다. 그야말로 무욕의 도를 실천하다 다시 빈손으로 사라진 것이다. 법정 스님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무소유고요. 요새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치자면 미니멀리즘이네요. 극단의 미니멀리즘. 스토리, 이 외투라는 소설의 주인공 아까키의 비치의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저는 이 한 남자의 재정 말기에 소시민으로 먼지 점처럼 사라져간 이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평가, 이 작가님, 시인의 평가가 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정말 온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길지 않은 생애를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부패한 정부 아래 뇌물 한 번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살았다.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살았다. 이 부분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까끼의 비치의 행복도는 순수하게 100%, 100% 행복으로 충만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 비결은 바로 시인님이 언급하신 무욕의 도에 있겠죠. 고골리가 이 소설을 쓴 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러시아는 농노 해방을 이루었고 차르의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는 혁명에 성공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소설을 읽었던 그 다음에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에도 군부 독재가 사라졌고
또 몇 년이 흐른 뒤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IMF의 긴 터널 중간에서 새롭게 천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문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권력이 권력을 낳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불평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반대의 움직임도 분명 증대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자본의 권력의 속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의 역방향의 흐름이 분명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이 나아가는 속도와 크기가 압도하고 있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들의 각성, 자기 혁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소설의 주인공 아카기 에비치 같은 인간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한켠에 먼지처럼 남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따금 뉴스 시간에 후미를 장식하곤 한다. 아카기 에비치 같은 인간형이 살기 어려운 세상은 진정 불행한 시대이다. 이 책이 예나 지금이나 감동을 주는 이유는 게으름과 자본의 때에 물들기 쉬운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16년째 고시 공부만 하고 있는 선배를 보면서 바보라고 놀리지는 않았는가? 남들이 자본과 권력을 쫓아 변신을 거듭할 때 의리와 지조를 강조하며 묵묵히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는 동료를 비웃지 않았는가? 첫사랑의 여인을 잊지 못해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는 친구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양수리에는 목계 나루에 버들개지를 흔들고 지나온 남한강 물줄기와 강촌 대성리를 지나온 북한강 물줄기가 서로 만나 몸을 풀고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비록 출발은 달랐지만 그들은 협곡을 빠져나오면서 가졌던 바다로 흘러가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아래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과연 나도 그와 같을까? 그 물줄기와 같을까? 20대 초반에 가졌던 민중에 대한 사랑, 불의와 타협하지 않던 정신, 그리고 한 여자를 위해 날밤 새우며 술을 마시던 그 뜨거움이 가슴속에 남아 있을까? 20여 년 전에 읽었던 외투를 다시 읽으며 진달래 같은 마음을 오랜만에 피워본다. 네, 시인 송종찬님의 니콜라이 바실레비치 고골리의 작품 소설 외투에 대한 추천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그런 글 한 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도 이런 좀 잔잔한 여유가 있으시길 바라보고요. 미셸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충만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